자, 기본 이론 과정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자,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되었을 것인가, 성립 배경이라든지 부동산 학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 학문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학문은 종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종합과학이다. 바로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학문은 종합과학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특정 측면만 바라본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었죠. 먼저 기술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기술적 측면은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물리적 측면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공간의 이용 기법 등과 관련된 측면을 말한다. 자, 이는 형태가 있다 해서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은 주로 가격 등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튼 경제적 측면은 형태가 없다라 그랬지요. 그래서 무형적 측면이다 설명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 법률적 측면입니다. 자, 지금 법률 측면에는 권리라든지 제도, 법 등과 관련된 측면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도 형태가 없다,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처럼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특정 측면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학문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학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 할 수 있겠죠. 토목공학, 건축공학이다. 이런 공학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어 있겠고, 다음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이다. 또 법학이다 등등 여러 학문을 통해서 부동산이 나오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은 뭡니까?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학문은 응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응용과학이다. 사실 부동산 학문이 나오게 된 배경자는 뭡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알 수 있겠죠? 좀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바로 응용과학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응용과학이면서 실천과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 조심할 게 있죠. 바로 부동산 학문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순수 과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성이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 그 자체가 연구성이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토지나 건물 그 자체가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된다면 순수 과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학문은요, 토지나 건물 이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대상하는 우리 인간들의 활동인 부동산 활동, 그리고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인 부동산 현상 이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바로 응용과학이다. 특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그렇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학문은 사회과학이다 할 수 있겠죠. 사회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이라 그랬죠. 그럼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합시다. 부동산 학문은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과학이 아니라 바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 부동산 학문은 경험과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학문의 연수는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활동 이 자체는 현실의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학문은 경험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경험이라는 것은 구체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 부동산 학문은요,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 그럼 뭐가 올바르고 올바른지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처럼 규범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학문의 성격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 학문은 종합 과학이다. 다음은 이제 응용 과학이면서 실천 과학이다라는 거죠. 다음은 사회 과학이다, 경험 과학이다, 규범 과학이다 생각하시고 딱 하나만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뭘 조심합니까? 바로 부동산 학문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순수 과학이 아니라 바로 복잡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 과학이다. 자, 이 부분만 조심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문적 성격이다 소개를 다 드렸어요. 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합니다.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보세요. 자, 20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다. 여기는 별표 하나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자, 하나를 해두시기 바라는데,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별표의 의미는 뭡니까? 최근 5개월 동안 이 챕터 관련해서 몇 문제 연관돼서 출제됐느냐, 이 출제 빈도수라고 그랬습니다. 빈도수라서 이제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양어를 1번 봅시다. 양어를 보시면 이제 먼저 종합과학이다라는 거죠. 우리 설명드렸죠. 네 번째 그 부분 보세요. 보시면 부동산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리 2번 두 번째는 경험과학입니다. 경험과학이다.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부동산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 학문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월 3번 사회과학입니다. 자,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부동산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그랬죠. 자,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연구하는 바로 사회과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봅시다. 자, 응용과학입니다. 특히 이 부분 조심하자 그랬죠. 자,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은 자,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학과는 달리 이래 되어 있죠. 결국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면서도 실천과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과학이 아니라 이제 자,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특히 이 부분 조심하자 그랬어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보세요. 규범과학입니다. 자, 두 번째 중간쯤 봅시다. 부동산은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는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학문은 자, 종합과학이지요. 다음은 경험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응용과학이면서 실천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고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점만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세 번 챕터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층을 바라보자. 그래서 부동산 학문도 다양한 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세 측면이 있었죠. 자, 기술적 측면,
좁게 이야기하면 물리적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 학문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부동산 학문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결국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세 번째부터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보시면 부동산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우리 설명드렸죠.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이 있지요.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무형적 측면에는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을 모아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세 줄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시면 이제 중간쯤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인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설명하려는 원리를 뭐랍니까?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여기에 있는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모두를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자. 바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의 사고 입각에서 결국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간에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 한번 봅시다. 박스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소인데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이때 유형적 측면은 뭐가 있습니까? 기술적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 측면은 이제 부동산의 공간 이용 기법 등과 관련 측면을 말한다. 그래서 공간의 이용 기법 등과 관련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무형적 측면에는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경제적 측면은 가격 등과 관련된 측면이었지요. 다음 법률 측면은 권리라든지 제도, 법 등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선 박스 내용만 이해가 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학원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1번 봅시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재측면을 연구한 학문이다. 그죠? 이는 안정 교수님의 부동산 학문에 대한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올바른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세요. 부동산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지요. 그래서 뒷짐은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는 표현이다랍니다. 다음 3번 봅시다.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결국 부동산 학문 이 자체는 복잡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용과학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 4번 봅시다. 4번도 동일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대상으로는 탐구라는 점에서 먼저 여기까지만 우리가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끊어보면 부동산 학문은 토지와 건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점을 알 수 있겠지요. 부동산 학문 이 자체는 토지나 건물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토지나 건물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학문의 연수는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지문도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 봅시다.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여기도 더 잘못된 내용이죠.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그랬죠. 순수과학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설명된 분이에요. 그래서 2번 특히 조심하자 그랬죠.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자, 접근 방법은 연구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함정인 존재이죠. 또한 자기 이윤에 극대화를 목표로서 행동한다. 이와 같은 기본 가정하에서 출발한다라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잠시 뒤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요. 아직까지 배우진 않았던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제 5번은 올바른 지문입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틀린 거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1절 부동산에게 우위다.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여름교재 23페이지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 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사 및 접근 방법이다. 소개되겠죠? 자, 접근 방법은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입니다. 자, 1번 챕터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미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자, 1번 챕터 부동산학의 연구상 옆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해두시고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끝부분 보시면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연구 대상이다. 결국 학문의 연구 대상은 뭡니까? 자, 여기는 부동산 활동, 그리고 부동산 현상 이 자체가 어때? 연구 대상이다. 그래서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고래 1번 봅시다. 양고래 1번 보시면 자, 부동산 현상이다.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두 번째 중간쯤 보세요. 그러시면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련의 사실들에서 법칙성 또는 반복성을 체계화한 것을 부동산 현상이란다. 그런데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자,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그렇대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인데 이 중에서 자,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걸 체계화시켜서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예를 들었죠. 사고 친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은 어때?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도 어때? 하나의 자, 반복성의 규칙성이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걸 체계화시켜서 자,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은 이렇게 보시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내려옵시다. 하단 내려오시면 양고래 2번. 부동산 활동이다. 용어 정리되어 있지요.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도 쉽게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죠.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자,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이 자체가 어때?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24페이지예요. 자, 2번 챕터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다. 소개했죠? 이때 접근 방법은 뭡니까?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산식. 자, 접근 방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 이건 여러분이 말 그대로 이런 생각하세요. 자, 분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분산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자, 학문마다 제각각 흩어져 있다는 얘기. 흩어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경영학은 경영학 나름대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고 경제학은 경제학 나름대로 법학은 법학 나름대로 좀 학문마다 제각각 흩어져서 분산돼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게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네요. 이 분산식은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문마다 제각각 흩어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학문을 체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식 접근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도 말 그대로 보세요. 중점식이다.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특정 측면이나 특정한 활동에만 중점을 두는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적 측면 여기 중점을 두고 학문을 연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경제적 측면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 활동은 아주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 이 자체가
경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참 복합 개념의 사고 입각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어때? 이도 전체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그러면 어때? 능률적으로 활동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식 이 부분도 학문을 체계화시키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도 말 그대로 보세요. 종합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뭘 종합했을까요? 바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간접적으로 된 여러 학문들이 있더라. 그럼 여러 학문들 어때? 종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종합한다. 종합하고 체계화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참 종합하고 체계시면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복합 개념의 사고의 입각에서 다양한 측면을 어떻습니까? 종합하고 체계화 시킨다. 그래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종합식 접근 방법 이걸 채택했다는 겁니다. 자, 사실 분산식이나 중점식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을 능률적인데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했던 접근 방법은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여러 학문들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 학문들 또한 복합개념 사고입각에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고 체계화시켜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결국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이론의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는 데 근간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식인데 크게 기여했던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이 바로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계화 개방의 시대에 발맞춰서 점차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이는 결국 뭡니까? 사적 주체들이죠.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사적 주체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적 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 바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적 주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사적 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에 중점을 두는 학문의 연구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문의 접근 방법, 즉 연구 방법이다. 여기서는 이런 용도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뭡니까?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점차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뭐였습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점차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흐름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2번 챕터 부동산의 접근 방법이다. 여기는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양괄호 1번. 자,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 우리 여기서 말씀 내용이죠. 자,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자, 일반적 주변 과학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부동산 다루는 접근 방법이다. 결국 학문마다 흩어져 제각각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경영학에서 재무 분석의 하나로서 부동산 이론을 전개하는 경우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단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여러 학문 분야로 분산되어 부동산을 다룸으로써 그 부분 부동산 학문의
체계화가 어렵다. 그래서 분산식 일동에서는 학문을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과를 2번 봅시다. 중점식 접근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를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이나 특정한 활동에만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는 기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수단이 결여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제 분산식, 중점식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택된 게 양월 3번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활동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되는 여러 주변 과학을 최단으로 종합하고 주변 과학의 연구 성과를 시스템화하여 부동산 고유의 응용 재반을 개발하고 실무활동의 능률화에 대비하려는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1번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각 측면의 이론을 토대로 부동산 이론을 구축하는 접근 방법이다. 결국 부동산 관련된 여러 학문들을 종합하고 체계화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해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고 체계화 시킨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이다 이야기 드렸죠. 자, 그놈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으로 부동산 이론의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는 데 근간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부동산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연구 방법이 바로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맨 하단 봅시다. 자, 25페이지 맨 하단 보시면 양보로 7번. 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다라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분석에 중점 둔 접근 방법이다. 자, 이처럼 사적추의 우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인 존재이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이윤에 극대화를 목표로서 행동한다. 이것은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입니다. 자, 26페이지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자, 처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여기 한다면 학문의 연구 분야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문의 연구 분야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론 분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무 분야다. 이렇게 해서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론 분야에는 기초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무 분야에는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기초 분야다라는 건데 이때 기초 분야라서는 이론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여러 어떤 이제 수학도 있겠죠. 또한 법도 있겠죠. 이처럼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기초 분야다라는 겁니다. 다음 결정 분야입니다. 결정 분야다. 그럼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결정 분야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야. 그럼 먼저 내가 투자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겠죠. 개발할지 말지. 다음은 금융 자금을 융통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분야로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자, 개발, 금융 등을 들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 지원 분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지원을 해주는 분야다. 그럼 쉽게 이 생각하세요.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냐. 그러나 내가 쉽게 낼 수가 없네요. 그럼 이때 내가 전문가로부터 상담 받을 수도 있죠. 상담 받을 수 있다. 처음 상담
상담, 즉 컨설팅 이도 이제 의사 내리는데 지원해주는 하나의 분야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또 이제 자 감정 평가된 내용을 보고 내가 어떻습니까? 의사 결정을 내려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의사 내리기 위해서 어때 감정 평가 이도 어때 하나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뭐 대표로 상담이라든지 즉 컨설팅이죠. 평가 이와 같은 영역들이 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 학문의 연구 분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론 분야에는 기초 분야, 실무 분야에는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가 있다 생각하시고 특히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하세요. 자 이제 자 결정 분야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분야란 이야기예요. 자 대표님 예로 뭘 들 수 있습니까? 투자, 개발, 금융 이와 같은 걸 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본 보세요. 기억 보시면 부동산 결정 분야다. 자,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부동산 결정 분야다. 자, 이는 어때? 괄호에 실무 들어있죠? 실무 분야의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결정을 직접 행하는 분야다 할 수 있겠죠. 대표님 예로 뭘 들 수 있어요? 투자, 개발, 금융, 정책 및 계획 이들이 해당된다 생각하시고 특히 여기서도 투자, 개발, 금융 이 세 가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결정 분야에 해당한다는 걸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번 봅시다.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다라는 겁니다. 지금 의사학이 내는데 지원하는 분야다 할 수 있겠죠? 이도 어디에 합니까? 실무 분야에 해당한다 생각하시고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부동산 결정에 합리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관리, 평가, 상담 등등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대로 여기서 상담 컨설팅이죠. 그리고 평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디귿번 보세요. 부동산의 기초 분야다. 자, 기초 분야는 괄호 보세요. 이론에 나와 있죠. 자, 이는 이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결정 분야 및 결정 지원 분야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분야다.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법이라든지 부동산 수학 등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 분야에는 대표로 뭐가 있습니까? 투자, 개발, 금융 등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이들은 어디에 갑니까? 바로 결정 분야의 하나가 된다.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 분야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국제화,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나와 있죠. 일단서 우리가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 자, 주된 연구 방법은 뭐였습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었다. 그렇지만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발맞춰서 점차 의사 결정 접근 방법을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게 흐름만 생각하시고 여튼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 연구는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래서 잘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절 부동산의 연구 대상 및 접근 방법이다. 이분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페이지예요. 이제 3절은 이제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1번 챕터입니다. 자, 1번 챕터 보세요. 1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의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부동산이 추구할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이 뭐가 있습니까?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목 정도만 이해해서 되는 겁니다. 자,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내가 이만큼 밀가루를 가지고 있어요. 밀가루인데 이 가진 밀가루로 빵을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 이게 뭡니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다음, 자, 빵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얼마나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이게 뭡니까? 형평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자,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럼 법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합법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좀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뭡니까? 효율성.
효율성. 다음 얼마나 공정에 나눌 것인가. 이게 뭡니까? 형평성.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이 충돌하면 법에 맞아야 되겠죠. 합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학문의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이다.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뭡니까?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다. 이렇게 해서 뭐 제목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8페이지예요. 자, 2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다 소개인데 이분은 이창석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지도 이념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양호를 1번 내용이에요. 자,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부동산은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의 가치도 극대화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즉,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자. 자, 이는 공간의 이용 기법 등과 관련되겠죠. 따라서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호의 1번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다. 세 번째 끝부분 보세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다음 양고리 2번 효율적 관리의 원리다. 그런데 쉽게 이래서 하자는 이야기요. 관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어떤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 경제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사의 조화의 원리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란 이야기. 참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보니까 공익을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은 사적 재화란 이야기예요.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자, 공익을 중시해야 돼. 공익을 해야 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공사익 조화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결국은 법률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학문의 지도 이념이다.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다음은 효율적 관리의 원리, 공사의 조화의 원리,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 원리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고 효율적 관리 원리는 경제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죠. 공사의 조화의 원리는 세 번째 것 부분 법률적 측면을 강조한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만 연결시켜서 간단히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챕터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부동산에서 추구하는 가치다. 그래서 또 다른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는데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은 주어진 조건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바로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부동산 학문의 연구 목적이 어디에 따르습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여기에 연구 목적이 따르지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여기에 연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이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올바르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그 이야기죠.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학문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효율성에 있다는 겁니다. 효율성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자, 민간 부분에는 한정해 봅니다. 자, 그럼 민간 부분. 자, 우리들만 생각하자는 이야기. 그럼 우리들만 생각했을 때는 효율성, 형평성 뭘 중시할까요? 당연히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여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만 생각했을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욱더 강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형평성도 강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뭘 더 중시합니까? 효율성, 이걸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민간 부분, 우리들만
한정해서 벗어되죠. 이때는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자, 형평성도 예, 중요하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자들은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와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민간 부분 우리들만 한정해서 본다면 어때?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고 사회 전체로 본다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절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다. 이분도 다 말씀했는데 관련된 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는 상단에 예제 들어있죠?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은 기술이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보세요.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의사 결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자, 이는 부동산 학문에 대한 학자의 견해가 되어 있죠. 조지현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는데, 교수님 뭐 성함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동문을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 내용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문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종합 과학이고 응용 과학이고 사회 과학이다. 참 학문의 성격을 알 수 있겠고 총합했으니까 예, 자,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봅시다.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자, 이는 김영진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죠. 이 교수님의 견해부터 우리는 어때? 다양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같은 교수님의 견해로부터 어때? 학문의 연구 목적이라든지 연구 대상 그리고 자 연구 분야 접근 방법, 성격 참 다양한 내용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 봅시다. 부동산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자, 우리 예전에 했죠. 부동산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4번 봅시다.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는 자 보세요.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할 때 민간 부분 여기만 한정해 본다. 우리들만 한정해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어때? 말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겠죠? 민간 부분 우리들만 한정해 본다면 뭘 더 중요한다 했어요? 효율성을 더욱더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중요하다. 따라서 자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어때? 중시하게 된다. 자, 이처럼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회 전체로 바라본다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어때?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4번이 어때? 잘못된 내용이다. 알 수 있겠죠? 5번 봅시다. 부동산은 순수 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또 나왔네. 자, 보세요. 이제 순수과학은 아니라 그랬죠? 네,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네, 문제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즉, 틀린 문장 고르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은 이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먼저 1번 챕터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다라는 건데 첫 번째 보세요. 자, 이미 우리가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 활동은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 옮기는 관리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쉽게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하는 활동이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아시겠죠? 다음 활동의 객체는 뭐가 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우리 인간들이고 객체는 어때?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적 주체가 되겠고 또 하나는 어때? 사적 주체가 된다 할 수 있죠. 이때 정부라든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공기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기업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것은 공사가 되겠지요. 공사 지금 공기업 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공적 주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다. 당연히 공적 주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공기업들이더라. 공사 이들은 어때? 정부나 지자체 어때? 출연 기관들이죠. 따라서 이들도 어때? 공적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적 주체도 이제 부동산 활동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행한다. 뭘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우리 개인들이라든지 자, 민간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야. 다 어디 합니까? 사적 주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민간 기업은 사적 주체죠. 자, 하나 조심합시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이것은 조합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쉽게 이 생각하세요. 조합에는 누가 가입합니까? 정부가 가입합니까? 아니죠. 우리들이 가입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조합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적 주체도 부동산 활동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적 주체들은 뭘 해서 활동을 합니까? 바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내 자신의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공사 혼합 부분이다 또는 제3 섹터다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9페이지 하단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29페이지 하단 봅시다. 하단 보시면 양호를 1번. 자, 첫 번째 줄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것은 공사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공적주체에 해당한다. 공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설명드렸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호리 2번. 자, 개인, 민간기업, 토지소유자 조합 등이 있다. 이들은 어디 합니까? 사적주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분 조심하자 그랬어요. 자, 토지소유자 조합이다. 이처럼 조합은 어디에 합니까? 바로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3번. 공사 혼합 부분이다. 흔히 우리가 제3 섹터다 표현인데 이는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주체도 크게 공적 주체, 사적 주체로 나눌 수가 있고 공적과 사적체의 결합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사 혼합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2번 챕터 봅시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부문이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로 보세요. 첫 번째로 보시면 부동산 활동도요. 정부 부문의 부동산 활동 그리고 우리들이 한 사적 부문의 부동산 활동 다음은 전문협회 활동도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정부 부분 그리고 사적 부분 다음 전문협회 활동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셋 중에서 가장 활발한 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활발한 것은 사적 부분의 우리들이 한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만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분류해 봤어요? 정부 부분, 사적 부분, 전문협회 활동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이야기. 이때 가장 활발한 건 바로 우리들이 한 활동이라는 이야기여서 사적 부분에 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는 31페이지예요. 자, 31페이지는 세 번째부터 부동산 활동의 분류다 소개되는데 이제 부동산 활동을 분류하는 또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소유 활동, 거래를 나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소유 활동은 내가 어때? 소유, 가지고 있으면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행할 수 있던 뭐가 있습니까? 자, 토지 가지고 있어요. 가진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용 활동이 있고 또 가진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겠죠. 개발 활동이 있다. 또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관리 활동이 있다는 건데서 소유 활동은 대표 영역이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내가 가지고 있어.
행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죠. 따라서 이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뭘 중시할까요? 당연히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 왜? 내가 부동산을 때 가지고 있다는 얘기.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어때? 사용 가치가 중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소유 활동도 어때? 우리가 능률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자,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여기에 연구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소유 활동도 부동산 활동의 하나가 되겠죠. 그럼 자, 참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가장 좋은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최유효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최유효 이용이다 표현해줬어요. 최유효 이용이다. 쉽게 이건 이래서 하세요. 가장 좋은 용도로 쓰겠다는 이야기야. 가장 좋은 용도로 쓰겠다. 이걸 해서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처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가지고 있다. 좀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서는 가장 좋은 용도로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 활동은 말 그대로 거래 이와 관련된 활동이라는 이야기. 그럼 거래는 뭡니까? 사고 파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 처분, 자, 이와 관련된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배우게 될 거예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달리 오래 쓸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사과는요. 사과는 흔히 우리가 일반 재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과라든지 여러분 가시면 볼펜, 책상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사과 이와 이제 예를 많이 들 겁니다. 사과는요. 먹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쓰기 때문에 돈 받고 때 빌려줄 수가 있더라. 임대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임대차에서 취득, 처분, 임대차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처분, 임대차 이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바로 뭡니까? 거래 활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같은 거래 활동은 자,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뭘 더 중시할까요?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거래 활동도 부동산 활동의 하나가 되겠죠. 그럼 잡으세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자, 인류에서는 거래 활동도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인류에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확립의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자,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확립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활동을 분류하는 학자의 견해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소유 활동에서는 사용 가치를 중시하고 거래 활동은 교환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소유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고, 자, 거래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거래일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양과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양과로 1번 봅시다. 여름 교재 양과로 1번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엔 분류다라는 건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번 자, 소유 활동입니다. 여기는 대표로 우리가 설명했죠. 자,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 등이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 그랬지요. 다음 소유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최유효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 활동은 취득, 처분, 임대차 이와 관련된 재반 활동 등이 속하며 있죠. 재반 활동이다. 여러 가지 활동이다. 이런 의미예요.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 자, 거래 활동에서 어때?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 그랬지요. 자, 이러한 거래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고로 2번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또 학자에 따라서는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일반 활동과 전문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이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반 활동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 전문 활동에서는 하나의 업으로서 즉 직업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이제 감정평가업이다. 자, 감정평가 활동이다. 감정평가 활동이다. 자, 이 부분도 하나의 업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전문가 영역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디 합니까? 전문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 활동이라는 이야기. 그럼 중개 활동도 하나의 업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전문가 영역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디 합니까? 전문 활동이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감정 평가 활동, 중개 활동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전문 활동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양고래 2번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보시면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 활동이며 하나의 업으로서 즉 직업으로서 성립되는 전문가 영역이 바로 뭡니까? 전문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 활동이나 부동산 중개 활동은 다 어디 합니까? 전문 활동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부터 부동산 활동의 분류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번째부터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이 부분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